2008년 개봉한 영화 쌍화점은 주진모, 조인성, 송지효가 주연을 맡아 고려 남녀의 뜨거운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이 영화의 모티브가 된 것이 동명의 고려가요 쌍화점입니다. 쌍화점이란 지금으로 치면 만두 전문 식당 정도 되는데 그 식당에서 벌어진 일을 노랫말로 부른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두집에 만두 사러 갔더니 주인이 내 손목을 잡더이다. 이 말이 가게 밖으로 소문이 나면 조그만 새끼광대 네 눈말이라 여길 것이다. 그 잠자리에 나도 자러 갈 것이다. 그 잔 곳만큼 난잡한 곳은 없다. 한 여인이 만두집에 만두 사러 갔다가 그 주인이랑 섹스를 하게 된 이야기입니다. 식당 안에 있던 사람에게 비밀을 지키라 당부했지만 결국 소문이 퍼졌고 그런 섹스를 즐기겠다고 되려 다른 여인들이 몰려오게 되고 엄청 난잡한 섹스가 계속 이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개방적이면서도 문란한 성풍습은 고려시대의 보편적인 모습이었을까요? 노랫말은 어디까지나 노랫말로서 재미로 즐겨야 하겠지만 지금의 노랫말이 그렇듯 실제 그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썼거나 그런 상상을 해볼 만한 사회 분위기에서 그런 노랫말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단순한 당시의 사회 현상이었든 아니면 사회 문제였든 태폐적이고 문란한 성풍습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쌍화점은 총 4절까지 이어지는데 이 만두집 스토리는 1절에 불과합니다. 2절에서는 절에 갔다가 주지스님과 섹스를 하고 만두집 스토리처럼 또 다른 여인들도 몰려와 섹스를 즐기는 이야기가 나오고 3절에는 우물에 갔다가 왕족과 눈이 맞아 또 섹스를 하고 4절에서는 대놓고 술집에 술 사러 갔다가 술집에서 원나잇을 즐기는 그런 스토리가 이어집니다. 약간만 각색을 하면 2020년대 홍대나 이태원의 모습과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쌍화점과 함께 대표적인 고려의 남녀 상열지사를 표현한 만전춘을 보면 얼음 위에 대나무 잎으로 자리를 깔고 님과 함께 얼어 죽을 망정 오늘 밤이 더디게 갔으면 좋겠소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추운 겨울에 남녀 둘이 육체적 사랑을 나누는데 너무 좋아서 얼어 죽을지언정 밤이 새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내용입니다. 이 작품 역시 노골적이고 적나라한 표현으로 남녀 간의 애정을 노래했습니다. 민간에서 구전으로 전해지는 이러한 가요 말고도 외국인의 시각으로 고려를 관찰하고 기록한 더 객관적이고 신뢰할 만한 사료가 있습니다. 바로 고려 도경인데요. 이것은 북송에 사신 서궁이 1123년에 사절단으로 고려에 방문하여 보고 들은 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외국인이 12세기 고려의 모습과 고려인의 생활상 등을 기록한 자료여서 가치가 높습니다. 물론 한 사람의 관찰과 경험에 대한 기록이다 보니 주관적 판단이라는 한계가 있지만 당시 백성들의 생활을 기록한 것으로 가치가 있으며 액면 그대로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당시의 모습을 추측해 볼 수 있는 근거는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오늘의 주제와 관련있는 성풍속에 대한 기록도 있는데 23권에는 여름철 시냇물에서 남녀 구별 없이 옷을 벗고 목욕하였다라는 내용이 있고 가볍게 만나서 함께하고 쉽게 헤어진다는 경합일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경합일이란 지금의 표현으로 원나잇 앤 굿바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고려는 우리가 알고 있는 조선과 비교해서 상당히 개방적이고 자유연애가 가능했던 시기였습니다. 고려시대는 이런 개방적인 분위기에 맞게 여성의 지위도 조선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고려는 축접제도가 인정되지 않아 일부 일처제가 유지됐는데 조선 개국 후 고려의 역사를 편찬한 고려사에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충렬왕 때 박유라는 신하가 원나라에서 축접제도가 법적으로 인정된 것을 벤치마킹하고자 고려도 일부 다처제를 실시하자고 건의했습니다. 이후 박유가 임금을 호위하여 연등회에 갈 때 어느 할머니가 나와 축접을 건의한 자가 저 늙은이라며 소리를 쳤습니다. 또 박유와 충렬왕이 가는 동네마다 모든 아낙네들이 나와서 손가락질하고 욕을 하다 보니 축접제도가 결국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만큼 여성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회였고 권리도 인정을 받았습니다. 물론 왕족, 귀족 그리고 암암리에는 첩을 두는 경우가 있었지만 적어도 조선에 비해서는 남녀관계가 균형이 유지된 사회였습니다. 이외에도 고려가 꽤나 남녀평등 사회였다는 점을 보여주는 여러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부모의 유산은 자녀에게 골고루 분배되었고 태어난 차례대로 호적에 기재하여 남녀 차별을 하지 않았습니다. 조선시대 중기 이후 호적 관련 문서들이 출생 순서와 상관없이 남성을 먼저 기재하고 여성을 기재한 것과 차이가 있죠. 아들이 없을 때에는 양자를 드리지 않고 딸이 제사를 지냈고 사위가 처가의 호적에 입적하여 처가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으며 사위와 외손자에게까지 음서의 혜택이 있었습니다. 여성이 재산 상속, 호주, 제사의 주체가 될 수 있었습니다. 조선 후기 족보가 대체로 딸의 이름을 생략하고 사위만을 기록하였지만 고려시대에는 자녀를 기록하는데도 남자와 여자의 구분 없이 출생순으로 기록하였습니다. 또 여성의 재간은 비교적 자유롭게 이루어졌고 그 소생 자식의 사회적 진출에도 차별을 두지 않았습니다. 호적에서 여성도 호주로 기재할 수 있었는데 즉 여성도 호주의 자격이 있었음을 뜻합니다. 성리학 관념이 널리 퍼진 조선과 비교해보면 여성을 보다 대등한 관계로 봤고 법률적으로 성별 간 차별이 존재하지만 재산권을 인정하고 호주가 될 수 있는 등 부계 중심 의식이 약했으며 여성이 독자적 경제활동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와 마찬가지로 고려에서도 이런 권리와 자유 속에서 윤리적인 선을 넘는 경우가 있었는데 고려시대 말에는 불교가 점점 퇴폐해져서 절이 불륜의 현장으로 자주 이용됐다고 합니다. 이 시기 유부녀들이 절에 들어가서 외간 남자와 문란한 짓을 일삼고 쌍화점에서 본 것처럼 스님과 부적절한 관계를 갖는 여인들도 있었고 잔치, 연회에 주로 이용되면서 불륜, 난교 등 온갖 문란한 일들이 벌어진 장소였다고 합니다. 이런 문제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고려 말에는 조정에서 4월 초파일, 연등
등회, 팔관회 등 몇 개의 중요한 날을 제외하고는 부녀자 혼자 절에 가지 못하게 하는 법을 만들었을 정도라고 합니다. 이러한 고려의 풍속은 조선시대로 넘어가면서 급격하게 남성 중심으로 바뀌었습니다. 고려 말 안향이 주자학을 들여오고 조선이 승유억불 정책으로 유교를 장려하면서 남녀의 성 역할을 강제로 구분하고 남녀 차별 제도를 법제화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듯 조선은 폐쇄적이고 금욕적이지 않았으며 심지어는 유교 외도 선택적으로 충실했습니다. 권력과 부를 가진 소수의 남성들이 기생과 첩, 연호비를 이용해 성욕을 마음껏 충족했고 그것을 풍류라는 이름으로 치장하고 합리화했습니다. 조선은 유교 카르텔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소수 남성들의 사회였고 여성의 자리는 없었습니다. 고려시대의 성풍속이 상당히 개방적이었고 여성의 지위가 높았다는 점이 놀랍습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의외성이고 조선과의 상대성이지 절대적 의미의 남녀평등은 아니었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남녀평등이 이뤄진 것은 반세기도 안 되었고 아직도 남녀차별이 존재하고 반세기 전에는 서구 사회도 남녀차별이 심했습니다. 여성의 참정권조차 없을 정도였죠. 고려시대 역시 여성들은 벼슬자리에 나갈 수 없었습니다. 또 상류층일수록 유교적 의식이 강해 가부장적인 권위가 나타났고 가문의 이익을 위해 부인이 강제 이혼당하는 경우도 잦았고 부유층의 경우 첩을 두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상류층은 전체 인구의 3% 정도의 소수 집단이었고 일반 백성들의 경우 유교가 관여하지 못하고 불교가 일상 깊숙이 관여하고 있던 때라 앞서 봤듯이 개방적인 면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요약하자면 고려의 개방성과 자유분방함은 조선과의 상대적인 것이고 고려와 그 이전의 사회가 정상적인 사회였지 조선은 결코 정상적이지 않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조선이 비정상적이었던 거죠. 시사인 스토리였습니다.